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뉴스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범죄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정말 뜨겁고 민감한 주제인 소년 범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차가운 법정 안팎에서 무려 5년 동안 위기의 아이들을 직접 마주해온 어느 베테랑 소년부 판사님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건데요. 과연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실은 뭘까요? 진짜 뼛속부터 나쁜 아이가 있는 걸까? 대중의 분노가 들끓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이죠.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는 범죄를 보면 솔직히 교화가 되긴 하는 걸까? 그냥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아예 면제해주고 보호처분만 내리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정책 논쟁의 핵심입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관대하다는 분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연령 하한 논쟁, 더 엄격한 처벌을 향한 요구. 지금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죠. 지금 당장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세에서 13세로 형사처벌 하한선을 딱 한 살 낮추자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 1의 차이가 아니에요. 연령이 하향되면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소년 보호시설 대신 일반 형사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사법체계의 지각 변동이죠. 지금 이 법안은 정책 결정권자의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측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충돌합니다. 대중과 언론은 당연히 사회보호를 위해 엄벌과 연령 하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반면 창원지법 소년부에서 수년간 재판을 맡아온 류기인 부장판사님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환경 개선이나 멘토링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판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른들은 어디에 있는가 비행의 근본 원인, 판사님의 시각을 이해하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재판장까지 오게 됐을까요? 판사님이 마주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끔찍하게 방치됐거나 아니면 숨 막힐 정도로 과도한 간섭에 시달렸죠. 가장 뼈아픈 건 이겁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에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좋은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마여서가 아니라 철저히 망가진 환경 속에서 생존하려고 혹은 분노를 터뜨리려고 엇나가고 있다는 게 판사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저 법적 나이 기준만 쓱 내리는 건 사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너무나도 게으른 처방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낙인 찍고 사회에서 무작정 배제해버리면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고립되고 범죄 기술만 배우게 됩니다. 결국 치유받지 못한 소년범들은 훗날 앙심을 품은 성인 범죄자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걷기학교 실험, 좋은 어른 찾기. 그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장의 판사님은 과연 어떤 시도를 했을까요? 판결복만 두드린 게 아닙니다. 직접 걷기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위기의 아이와 건강한 어른을 1대1로 연결해요. 그러고 나서 반나절 동안 그냥 나란히 걷는 겁니다. 마주보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보며 걸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방어막을 풀고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 이후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진짜 어른을 선물하는 것. 이게 바로 걷기 학교의 마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규모예요. 무려 매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걷기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 데리고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년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좋은 어른과 걷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꼬박꼬박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결과가 궁금하시죠? 멘토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범이라서 잔뜩 쫄고 왔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평범한 애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말로 본투비 범죄자라는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는 증언 아닌가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만 옆에 있어도 무서울 것 없던 비행 청소년들이 그저 사랑에 고픈 평범한 10대 아이들로 돌아간다는 걸 현장에 직접 증명해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시를 통한 치유, 표현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신선한 시도를 합니다. 유튜브 쇼폼에만 빠져 살던 애들이 시를 쓴다고요? 네,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 여름에 회복센터 청소년 76명이 평산책방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박성호 시인을 만나서 시집도 읽고 마음속 상처를 솔직하게 자작시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했느냐? 놀랍게도 2025년 가을에는 아이들의 자작 시집인 이제는 집으로 간다가 출간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만 받던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박힌 책을 낸 어엿한 작가가 된 거죠. 워크숍 현장 분위기는 진짜 뭉클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인님이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정하게 불러주고 애들이 쑥스러워하면서도 자기 시를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었거든요. 그때 늘 굳어있던 아이들 표정이 말도 못하게 환해졌다고 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더 나은 길, 배제보다는 참여. 지금까지 현장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소년은 없다. 이게 바로 류기인 판사님이 수년간 아이들과 함께 걷고 시를 쓰며 얻어낸 흔들림 없는 결론입니다. 소년 범죄의 진짜 원인은 아이의 타고난 악함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싸고 무너져버린 환경, 그리고 곁에 있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걸 정확히 꼬집고 있는 거죠. 물론 멘토링 해주고 시 가르치고 이거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보다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무겁게 인정해야만 해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좋은 어른과 교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저 골치 아픈 남의 아이들로 선을 긋지 말고 결국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우리 아이들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번엔 뉴스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을 보게 되실 때 분노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저 처벌해서 어두운 곳으로 밀어내버릴 것인가요? 아니면 기꺼이 곁을 내어주고 더 나은 길로 함께 걸어갈 것인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의미 있는 고민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